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63세의 은옥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7살 위였던 남편은 70세 생일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미처 손쓸 새도 없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 푸르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홀로 남겨진 시간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의 연속이었다. 텅 빈 집안 가득 남편의 채취와 온기가 배어있는 듯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저몄고 그의 부재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멈춰 세우는 듯했다. 긴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며 은옥의 하루는 그저 숨만 쉬는 날들의 반복이었다. 다행히 딸 지은이 곁에서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엄마의 앙상하게 마른 어깨를 안아주고 식사 때마다 숟가락을 쥐어주며 밤새도록 곁을 지켰다. 하지만 딸 지은 역시 자신의 삶이 있었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울산으로 이사를 가야 했던 딸은 결국 은옥 곁을 떠나게 되었다. 딸을 보내고 다시 혼자가 된 은옥은 익숙했던 집안에서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고독과 마주해야 했다. 텅 빈 집은 이전보다 훨씬 더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우울증의 그림자는 더욱 깊숙이 은옥의 마음을 잠식해갔다. 그런 엄마를 안타깝게 여기던 딸 지은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엄마의 안부를 살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힘없는 목소리에 지은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결국 지은은 은옥에게 울산으로 이사 올 것을 간곡히 권유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다.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동네, 남편과의 추억이 곳곳에 서려 있는 집,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동네 친구들까지.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낯선 도시로 간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딸의 진심 어린 걱정과 간절한 설득 앞에 은옥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다. 이곳에 홀로 남아 이렇게 시들어가느니 차라리 딸 곁에서 새로운 환경에 부딪혀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딸 성화에 못 이기는 척 2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금매로 처분했다. 집을 비우던 날 가구 하나하나에 맺힌 남편과의 추억이 물밀듯 밀려와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눈물을 닦고 짐을 정리하며 울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은옥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새로운 시작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외로움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일까?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인 채 은옥은 낯선 도시 울산에 도착했다. 전제로 계약한 25평 아파트는 깨끗하고 아담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텅 빈 느낌이었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낯설음이 온몸을 감쌌다. 울산의 새 아파트의 짐을 겨우 풀고 맞이한 첫날 밤. 낯선 천장 아래 누워 남편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익숙한 베개 대신 차가운 감촉의 베개가 어색했고 옆자리에 느껴져야 할 온기가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외롭게 느껴졌다. 뒤척이고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며칠 뒤 병원 진료를 가려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 은옥의 작은 경차 앞을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삐딱하게 가로막고 서 있었다. 출구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차를 지나야만 했는데 도저히 비켜나갈 공간이 나오지 않았다. 당황한 은옥은 차 안에서 여러 번 경적을 울렸다. 빵, 빵, 빵. 그러나 주차장은 고요했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차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급히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춰야 하는 은옥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다. 시계를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며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다. 저기요. 제 차 앞에 어떤 차가 출구를 막고 주차를 해놨는데요. 차주분 좀 호출해 주시겠어요? 지금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해서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잠시 기다리라며 차적 조회를 하겠다고 했다. 5분, 10분 시간이 흐를수록 은옥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드디어 관리사무소에서 차주에게 연락이 닿았는지 곧 차를 빼러 올 거라는 안내를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머리가 희끗했지만 아직 다부진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저기요. 차 좀 똑바로 대주셔야죠. 이렇게 막아놓으면 저는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남자는 은옥의 날선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얼굴에 미안함과 민망함이 뒤섞여 떠올랐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 들어와서 그만 주차 공간이 헷갈려서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다. 그의 머리 위 희끗한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다. 은옥은 그의 거듭된 사과에도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병원 시간에 늦을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헷갈리다니요? 이렇게 대놓으면 누가 봐도 잘못된 주차인 걸 모르시겠어요? 아무리 늦게 들어왔더라도 이렇게 남의 차를 막으면 어떡해요? 남자는 얼굴을 더욱 붉히며 재차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 대신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연식이 좀 돼서 눈이 어두워졌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차 빼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급히 차로 가 시동을 걸었다. 삐딱하게 주차된 차를 조심스럽게 빼내 은옥이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위축되어 있고 안쓰러워 보였다. 은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둘러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왔지만 울산에서의 첫 만남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연식이라는 말과 눈이 어두워졌다는 변명이 왠지 모르게 은옥의 마음에 작은 씁쓸함과 함께 이상한 울림을 남겼다. 노화라는 단어는 타인의 입에서 들을 때와 자신의 처지와 연결될 때 그 무게감이 전혀 달랐다. 며칠 뒤 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 남자를 또 만나게 되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지난번 주차 사건 때문인지 그는 은옥을 보자마자 고개를 살짝 숙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무척이나 우울해 보였다. 지난번 만났을 때의 당황스러움과는 또 다른 종류의 어두운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시는 길인가 봐요. 은옥이 먼저 말을 걸었다. 지난번 그의 연식이라는 말과 우울한 얼굴이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그렇습니다. 왜요? 무슨 심각한 병이라도 있으세요? 순간 망설였지만 그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저절로 말이 나왔다. 그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다. 남자는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갈 뿐이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괜히 말을 걸었나 후회될 만큼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누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완전 울상에다 얼굴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혹시나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것은 아닐까?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다.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떠나왔다는 외로움, 그리고 눈앞에 이 남자가 풍기는 깊은 슬픔의 기운이 합쳐져 은옥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의 창백한 얼굴과 꺼져가는 눈빛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혹시나 해서 물었다. 오지랖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 역시 울산에서 나는 사람이라곤 딸아이 하나뿐인데 이렇게 마주친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온정을 베푸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기 혹시 혼자 사세요? 남자는 은옥의 예상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입니다.
아내는 벌써 세상 떠난 지 10년도 더 됐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10년이 넘도록 홀로 살아왔다는 그의 말에 은옥은 자신도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의 표정이 영 좋지 않은 것을 보니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확실해 보였다. 혹시 지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라도 겪고 있는 걸까?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혹시라도 제가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은옥의 진심 어린 걱정에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아파트 앞 작은 놀이터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놀이터에서 잠시 앉았다 가시죠.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았지만 남자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은옥은 재촉하지 않고 그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만이 둘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남자가 겨우 입을 열었다. 사실은 점점 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은옥은 숨을 멈췄다. 시력을 잃고 있다는 말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네, 시력이라니요. 갑자기 왜요?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더군요. 황반변성이라고. 그제야 지난번 주차장에서의 일이 이해가 되었다. 삐딱하게 주차를 해 출구를 막았던 것도, 눈이 어두워졌다고 변명했던 것도 모두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지난번에 주차를 엉망으로 해놓은 것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들어오는데 주차선이 잘 안 보이더군요. 오늘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앞으론 되도록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력을 완전히 잃을지 알 수 없다고 빠르면 1년, 늦으면 5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엔 희미한 흐느낌처럼 들렸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 앞으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했다. 강인해 보였던 그의 체격과는 달리 그의 어깨는 절망감으로 축 처져 있었다. 은옥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그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요. 이곳 울산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요. 딸네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죄송스럽고 사실은 많이 외로웠습니다. 은옥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혼자 슬픔을 감당하느라 힘들어하는 그에게 자신 역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동반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아랫집, 윗집으로 한 지붕 아래 사는데 말동무나 하면 어떨까요? 서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요.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은옥의 제안에 남자는 예상치 못한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는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 비로소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허허 그래 주시면야 저야 좋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옥 씨.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은옥이 역시 그의 반응에 안심했다.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그럼 연락처라도 주고받으시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세요. 네, 좋아요.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과 볼펜을 꺼내 은옥에게 내밀었다. 은옥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 주었다. 저는 올해 70살이고요. 김경태라고 합니다. 남자는 자신을 김경태라고 소개하며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네,
저는 63살이고요. 박은옥입니다. 은옥은 문득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 생각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딱 70살이었다. 윗집 남자 김경태 씨와 같은 나이. 갑작스러운 사별과 홀로 남겨진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된 그의 나이까지. 모든 것이 묘하게 겹쳐지면서 은옥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며칠 뒤 은옥은 된장국을 끓였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감자와 호박, 두부를 썰어 넣고 팔팔 끓여 들깨가루를 살짝 풀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맛이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고 이 맛있는 된장국을 혼자 먹기 아쉬웠다. 문득 김경태 씨 생각이 났다. 윗집 아저씨도 혼자 밥을 먹겠지. 어쩌면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갓 끓인 된장국을 그릇에 담아 조심스럽게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경태의 집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처음으로 남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띵동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경태가 나왔다. 그는 은옥의 손에 들린 그릇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이었다. 은옥 씨?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된장국을 좀 끓였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경태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만 이걸 저한테 주시려고요? 네, 잘 됐네요. 이거랑 드셔보세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경태는 따뜻한 된장국 냄새를 맡으며 환하게 웃었다. 지난번 만났을 때의 그 어두웠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표정이었다. 은옥 씨는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가서 해야죠. 그러시면 저랑 같이 드시죠. 차는 별로 없지만 이 된장국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겁니다. 경태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은옥은 살짝 고민했다. 그를 만난 것은 2번뿐이고 아직은 서먹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단둘이 남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망설여졌다.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은옥이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며 발을 떼지 못하고 있자 경태가 은옥의 마음을 읽은 듯 너털웃음을 지었다. 뭘 그렇게 눈치를 보세요? 다 늙어서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들어와요. 누가 보면 젊은 남녀가 만나는 줄 알겠네. 허허. 그는 그렇게 말하며 은옥의 팔을 잡더니 안으로 확 끌어당겼다. 어찌나 힘이 센지 은옥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현관 안으로 빨려가듯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그만 경태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 어머나, 아이고, 내가 너무 세게 당겼나. 미안하오, 은옥씨. 이게 얼마만의 남자 품이란 말인가. 당황스러우면서 설레이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다. 경태는 당황하며 은옥을 놓아주었다. 은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에게 안겨 그의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옥은 괜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다. 그의 품이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다. 아니, 노인네가 왜 이렇게 힘이 세요? 아직 정정하시네요, 경태씨. 은옥이 농담처럼 말하자 경태는 머쓱하게 웃었다. 아직 완전히 늙진 않았나 봅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경태의 집 안은 생각보다 훨씬 단정하고 깔끔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오래된 가구들이었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창문엔 두꺼운 커튼 대신 얇은 리넨 천이 달려 있어 부드러운 가을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서 그의 부지런함과 섬세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식탁 위에 반찬 몇 가지가 정갈하게 꺼내 놓았다. 두부 부침, 묵은지 무침, 멸치볶음.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밥상이었다. 찬이 별로라 하셨는데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네요. 정말 깔끔하게 해놓고 사시네요, 경태 씨. 은옥이 칭찬하듯 웃으며 말했다.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뭐든 스스로 해야 하더라고요. 입에 맞는 반찬 몇 가지는 할 줄 알게 됐죠. 은옥 씨 남편분도 이런 국 좋아하셨어요? 은옥은 들고 있던 밥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남편 생각에 목을 대가 시큰했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된장국보다는 북엇국을 좋아하셨죠. 술을 자주 드셔서 속이 약하셨거든요. 아침마다 북엇국을 끓여줬는데 이제는 그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로의 가슴 속에 묻어둔 그리움과 슬픔이 무언의 대화처럼 오갔다. 경태는 은옥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 마음 알아요. 나도 부인 밥그릇 치우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식탁 위에 놓인 빈 그릇 하나가 그렇게 사람 가슴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죠.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은옥은 그 말에 고개를 떨궜다. 그 빈자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로 인한 고독이 얼마나 사무치는지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깊은 슬픔의 정적을 깨는 듯 경태가 이내 능청스레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을 이겨내려는 듯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밥 먹는 날이 오네요. 그것도 윗집 아랫집 사람이 말이요.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몰라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소. 둘 다 피식 웃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은 가벼워졌다. 된장국을 한 숟갈 더 뜨며 은옥이 물었다. 혼자 식사하실 때 TV라도 틀어놓으세요? 전 가끔 너무 적막해서 TV라도 틀어놓거든요. 아니요. 괜히 그 소리가 더 허전하더라고요. TV 속 사람들은 떠들고 웃는데 나만 혼자 앉아서 밥 먹는 게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먹어요. 혼자 소리 없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은옥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누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밥맛이 나네요. 은옥은 그 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경태 씨 사람이라는 게 결국 누군가 옆에 있을 때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자꾸만 시들어가거든요. 경태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혼자도 살 수는 있지만 함께 있을 때가 훨씬 따뜻하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소주 한 잔 없이도 마음이 알딸딸하게 풀렸고 밥상이 다 비워질 때쯤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해졌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태가 먼저 제안했다. 요새 몸이 자꾸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동네 뒷산이라도 좀 타볼까 하는데 혼자 가긴 심심하고 혹시 은옥 씨도 괜찮으시면 같이 가시겠소? 은옥은 기쁘게 대답했다. 네, 좋죠. 저도 운동해야 하는데 자꾸 게을러져서요. 다음 주 중에 날 좋은 날 같이 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은옥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윗집 아저씨 김경태?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진솔함이 은옥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며칠 후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오후였다. 창밖은 온통 회색빛이었고 빗소리가 요란하게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런 날은 유난히 마음이 가라앉고 허전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은옥의 휴대폰이 울렸다. 저장된 이름은 윗집 아저씨 김경태였다. 김치전에 막걸리 한잔 하겠수? 경태의 목소리는 빗소리처럼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가 느껴졌다. 은옥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좋죠. 마침 이런 날은 누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붙이고 있을 테니께 편한 시간에 올라와요. 위층으로 올라가니 경태의 작은 식탁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전과 막걸리 2잔이 벌써 놓여 있었다. 막 부쳐서인지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다. 막걸리 잔은 노쇠로 된 낡은 잔이었는데 그것조차 정겹게 느껴졌다. 이런 날은 괜히 마음이 허해져서요. 혼자 있기가 싫고 은옥이 잔을 들며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꼭 이런 날이 아니더라도 괜히 적적하고 누가 곁에 있었으면 싶을 때가 많죠. 경태는 은옥의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울려 퍼졌다. 막걸리 한 잔, 또 한 잔이 오갈수록 두 사람의 말은 더욱 스스럼 없이 풀렸다.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혼자 살면서 겪었던 소소한 일상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조금씩 더 다가갔다. 은옥 씨 웃을 때 눈꼬리 내려가는 거 참 예쁩니다. 경태의 불쑥 나온 말에 은옥은 순간 당황한 듯 웃었지만 볼이 금세 붉게 물들었다. 그런 칭찬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그런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은옥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경태 씨도요. 말할 때 눈을 꼭 마주보는 게 참 진지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여요. 둘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비 내리는 창밖 소리와 알코올 기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공기 중에 촉촉함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태가 조용히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죠. 처음엔 그냥 윗집 아랫집 좋은 이웃으로 지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기다려지더이다. 혹시 아랫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싶어 귀 기울이게 되고 된장국 생각도 나고 그의 말에 은옥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신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줄 알았는데 그 역시 같았다는 사실이 기뻤다. 저도 그래요. 오늘은 혹시 연락 오지 않을까 계속 휴대폰만 쳐다봤어요. 먼저 막걸리 한잔 하자고 연락 오셔서 사실은 너무 좋았는걸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거리감이 없었다.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듯한 기분이었다. 은옥은 잔을 들며 살짝 웃었다. 그의 눈빛을 보며 그의 진심을 느끼며 용기를 냈다. 우리 비 그치면 산책 어때요? 이 비가 그치면 단풍이 더 예뻐질 것 같은데. 아름다운 미인과 산책이라니. 제발 비가 그치길 속으로 빌어야겠는걸요. 경태는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소년 같았다. 오늘 분위기도 좋은데 다음번엔 김치전 말고 부추전 하겠수. 그때도 한잔 하시죠. 네, 불러만 주세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얻어먹는 것도 괜찮네요. 아이고, 이 정도로 만족스럽다면 삼시세끼 모두 해다 바칠 수도 있는데. 은옥 씨만 좋다면 말이에요. 호호호, 이 나이에 호강하게 생겼네요. 남자한테 공주 대접도 다 받아보고 술 기운이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빗줄기가 가늘어지더니 이내 완전히 멎었다. 창밖은 아직 회색빛이었지만 공기는 한층 상쾌해졌다. 이거 정말 산책 가야겠는걸요. 비가 그쳤어요. 은옥이 비가 멎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네, 그래요. 약속은 약속이니깐요. 날씨도 딱 좋네요. 경태는 기쁘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산책길엔 가을비가 남긴 물기와 낙엽들이 촉촉하게 젖어 조용히 깔려 있었다. 흙냄새와 낙엽 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럽혔다. 은옥과 경태는 나란히 걸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듯 조금 거리를 두고 걸었지만 발걸음을 맞추면서 그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팔 하나 닿지 않는 거리였다. 은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지난 시간의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요즘은 하루가 참 길어요.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누군가랑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날도 많고요. 괜히 벽을 보고 말을 걸 때도 있어요. 경태가 잠시 숨을 고르듯 걸음을 늦추더니 말했다. 그의 목소리 역시 은옥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았다. 혼자라는 게 참 이상하지 않소. 분명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문이라도 두드려주면 그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해져요. 살아있는 것 같고. 은옥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의 옆모습에는 깊은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지만 함께 걷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그림자가 조금 옅어진 듯했다. 그날 된장국 가져간 거 잘한 일 같아요. 은옥이 조용히 말했다. 경태는 은옥의 말에 환하게씩 웃었다. 그 미소에 숨겨졌던 소년의 얼굴이 드러나는 듯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소. 사실은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은옥 씨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이다. 된장국 맛보다도 은옥 씨 웃는 얼굴이. 두 사람은 말을 멈추고 잠시 바스라기는 낙엽 소리만 들으며 걸었다. 공기 중에는 비 냄새와 낙엽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다 은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경태 씨, 우리 나이에 설레는 감정이 남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경태는 은옥의 말에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설레요? 은옥 씨도 나한테 설레는 겁니까? 은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조금이요.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상하게 간질간질해요. 경태는 은옥의 말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끝이 은옥의 손 가까이 다가왔다. 혹시 이 손 잡아도 될까요? 은옥은 살짝 머뭇거렸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남자의 손을 잡는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이내 망설임을 떨쳐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경태의 손 위에 포겠다. 그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어쩌면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았던 온기였다. 경태 씨 손 생각보다 따뜻하네요. 은옥이 작게 속삭였다. 그의 손을 잡자 텅 비었던 마음에 온기가 차오르는 것 같았다. 내가 이 손으로 참 많은 걸 놓쳤었소. 내 아내의 손도 자식들의 손도 그리고 내 젊은 날의 기회들도 하지만 이제 이 늙은 손으로라도 붙잡고 싶은 게 생긴 거요. 그 말에 은옥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의 고백은 은옥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다. 나도요. 이제야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경태 씨 손을 잡으니까 비 그친 산책길,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조용히 걸었다.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고요하지만 분명한 감정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지난 시간을 묻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서로에게 준비되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젠 혼자가 아닌 둘이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데엔 길고 복잡한 말보다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 용기가 더 컸다. 그 손은 위로였고 약속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산책을 마치고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석양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은옥은 경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경태 씨, 우리 저녁도 같이 먹을까요? 경태는 은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었지만 그 미소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풍경처럼 느껴졌다. 네, 좋아요. 같이 먹읍시다. 그럼 저희 집에서 드시죠.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은옥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남자를, 그것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다니. 그것도 자신이 먼저. 머리가 복잡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경태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후회되지는 않았다. 어쩌면 마음속 어딘가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남자, 김경태를 자신의 사람으로 느끼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둘은 저녁 메뉴로 해물탕을 정하고 함께 마트에 들렀다. 익숙하지 않은 마트 장보기가 함께하니 즐거웠다. 은옥은 살아있는 낙지를 집으려다 꿈틀거리는 모습에 깜짝 놀라 손을 떼며 짧은 비명을 질렀다. 경태는 그런 은옥을 보고 너털웃음을 지으며 대신 싱싱한 낙지를 집어들었다. 아이고, 놀랐소? 무서우면 그런 건 내가 맡아야지요. 아이 참, 남자는 이런 데서 듬직하네요. 경태 씨, 멋있어요. 서로에게 소소한 칭찬을 건네며 장을 보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별것 아닌 일상도 함께하니 특별해지는 마법 같았다. 장을 보고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좁은 주방에서 어깨를 스치고 손이 닿을 때마다 묘한 기류가 흘렀다. 은옥은 팔을 다지며 가끔 경태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는 서툴렀지만 꼼꼼하게 해산물을 손질했고 무엇보다 집안 가득 퍼지는 그의 존재감이 은옥의 마음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만들었다. 더 이상 혼자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새삼 벅차올랐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물탕 냄비, 갖가지 반찬, 그리고 작은 소주병이 올라왔다. 경태는 소주병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술 드셔도 괜찮겠어요, 은옥 씨? 은옥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딱 한 병만요. 오늘 같은 날이 제 인생에 2번 다시 안 올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요? 경태는 그 말에 은옥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내 깊고 나지막하게 웃었다. 그의 눈빛에는 은옥을 향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 은옥 씨 집에 자주 초대받을게요. 매일 와서 같이 밥 먹어도 좋고. 하하, 그럼 술은 조금만 먹겠습니다. 너무 취하면 제가 주방 청소 다 해야 하니까. 네, 좋아요. 제가 마실 겁니다. 걱정 마시오. 소주가 한 잔, 2잔 오가며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점점 낮아졌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서로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은옥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사실은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훨씬 깊이요. 밤마다 혼자 깨서 텅 빈 옆자리를 볼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경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옥의 잔에 조심스럽게 술을 따랐다. 그의 눈빛에도 지난 세월의 고독이 서려 있었다. 그 말 제가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나도 늘 허전했어요. 집에 혼자 들어와 불을 켤 때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와도 옆에 누가 없다는 게 그렇게 서글프더군요.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소. 은옥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자신의 마음과 똑같아 놀라웠다.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서 뭐 하나?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숨만 쉬는 거 아닌가. 어제 하루가 오늘이랑 다를 게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 텐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경태는 은옥의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같은 절망, 같은 허무감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은옥의 손 위에 조심스레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그런 생각 나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눈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앞이 안 보이면 이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지 않나 못난 생각도 했었죠. 그는 은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은옥 씨가 된장국 가져왔을 때, 같이 밥 먹자고 해줬을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숨 쉬는 이유 하나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은옥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도요. 경태 씨가 옆에 있으니까 오늘 하루가 어제랑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는 게 다시 의미 있어진 것 같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해물탕 냄비에서 피어나는 김과 소주잔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까워진 거리, 서로를 향한 진심, 그리고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따뜻함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경태는 천천히 다른 손을 뻗어 은옥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은옥은 그의 손길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둘 사이엔 아주 조용하고 담담한 입맞춤이 이어졌다. 뜨겁거나 격정적이지 않았다. 다만 외로움 속에 긴 세월을 버텨온 두 사람의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듯한 깊은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입맞춤이었다.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음을, 그리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은옥은 입술을 떼며 작게, 아주 작게 속삭였다. 용기 있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고백이었다. 경태 씨 같이 있을까요? 오늘 밤은. 경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그는 은옥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그 포옹 속에서 두 사람은 흘러간 시간도, 물리적인 공간도, 그리고 지나온 고독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아파트 25평의 작은 공간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 되었다. 방 안에 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은 분명하게 전해졌다. 말없이 마주한 눈빛, 떨리는 숨소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어지는 손길.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그 안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진심이 있었다. 은옥은 경태의 품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 누군가를 다시 품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경태는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과 함께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은옥 씨. 내 곁에 와줘서 정말 고맙소. 그 밤 두 사람은 육체를 넘어 오래된 외로움과 깊은 상처를 서로 감싸 안았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지난 시간을 위로하며 삶의 마지막 계절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쓸쓸한 가을 끝자락에 피어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이었다. 함께 지낸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울산에서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랫집과 윗집 불과 몇 걸음 차이였지만 그 거리는 때로는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다. 봄이면 집 앞 산책길에 피는 개나리와 진달래를 함께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여름이면 시장 골목에서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며 더위를 식혔다. 가을이면 동네 뒷산 단풍길을 함께 걸으며 바스라기는 낙엽 소리를 들었고, 겨울이면 따끈한 전기장판 위에 나란히 누워 마주 잡은 손으로 서로의 체온을 나눴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상대방의 집 문을 두드렸다.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고 위로했다. 그 모든 계절을 함께 보낸 우리는 누가 봐도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부부 같았고 서로를 깊이 의지하는 가족 같았으며 무엇보다도 뜨겁지는 않지만 잔잔하고 깊은 연인이었다. 은옥은 경태의 곁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경태는 은옥의 따뜻함 속에서 점점 어두워지는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경태의 눈에서 빛을 거두어 갔다. 처음에는 신문 글자가 흐릿하다고 했고 휴대폰 화면 글씨가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했다. 나중에는 TV 자막도 제대로 읽지 못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희미하게 보인다고 했다. 그는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황반변성이라는 진단은 막을 수 없었다.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중심부부터 어둠이 드리워질 거라는 의사의 말에 경태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경태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전에는 농담도 잘하고 웃음도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줄었고 산책하는 것도 꺼렸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물건을 짚다가도 손끝이 부들부들 떨릴 때면 괜히 조급한 듯 방안을 어지럽게 오갔다. 은옥은 그런 그를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강인하고 자존심 강하던 그가 이제는 혼자 신발끈도 제대로 못 묶는 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더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경태가 은옥을 조용히 불렀다. 평소와는 달리 단호하고 침착한 목소리였다. 은옥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옥순 씨? 경태는 은옥을 부를 때 가끔 옥순 씨라고 애칭처럼 부르곤 했다. 내가 나는 솔로에 나오는 옥순 스타일이라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는 은옥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시선은 허공에 고정된 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힘을 준 탓에 오히려 더 떨렸다. 이제 그만합시다. 은옥은 귀를 의심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경태 씨 무슨 말씀이세요? 나 이제 곧 앞이 안 보일지도 몰라요. 완전히 눈이 멀면 늙으니 병수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은옥 씨 당신한텐 아직 삶이 남았어요. 나한테 얽매이지 말고 이제라도 헤어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옥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가 자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아프고 서운했다. 우리가 겨우 이 정도 사이였나? 그의 눈에는 자신이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존재였을 뿐인가 하는 배신감까지 들었다. 무슨 소리세요, 경태 씨.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였나요? 고작 눈이 안 보일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은옥 씨 걱정돼서 그러는 거요. 내가 짐이 될까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경태 씨를 뭘로 보셨는데요? 돈 보고 만났어요? 외로움이 잠깐 사라질까 해서 옆에 있었던 줄 아세요? 제가 그런 속물인 줄 아셨어요? 은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그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나 서글펐다. 경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달싹였다. 자신의 말이 은옥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은 듯했다. 은옥은 눈물을 닦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았다. 그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그런 속물 아니에요. 경태 씨가 은행장 출신이라서 아들이 교수라서 그런 게 저한테 뭐가 중요해요. 그런 건 나한텐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좋아한 건 그 모든 걸 벗어던진 지금의 당신이에요. 눈이 멀어가는 당신, 몸이 약해지는 당신 그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경태의 손등에 떨어졌다.
당신은 남편이 떠난 뒤 텅 비었던 내 마음을 남자로서 부족함 없이 채워줬고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주셨어요. 같이 있는 내내 저는 언제나 사랑받는다고 느꼈어요. 그런 사람을, 내 전부가 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쉽게 떠나요? 경태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손이 천천히 은옥의 손을 감쌌다. 떨리던 그의 손에서 힘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입술을 떨며 겨우 말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당신을 놓아주는 게 당신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당신한테 상처를 주는 거였군요. 미안하오, 은옥 씨.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질까봐 그런 말 한 거 저 알아요. 경태 씨 마음 다 알아요. 하지만 경태 씨, 사랑은 함께 있는 거예요. 좋은 날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프고, 같이 웃고, 같이 늙어가는 거잖아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기대면서,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경태는 천천히 은옥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미 그의 눈은 은옥을 또렷하게 보지 못했지만 그의 손끝은 정확히 은옥의 볼을 닿았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자신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안도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옥순 씨 미안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앞으로 더 고마워하셔야 돼요. 제가 경태 씨 곁에서 얼마나 잘 보필하는지 얼마나 오래오래 같이 사는지 두고 보세요. 절대 안 떠날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꼭 안았다. 눈물과 진심이 뒤섞인 고백 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품은 더없이 안전했고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해도 지금 이 순간만은 평안했다. 은옥은 결심했다. 앞으로 경태의 손이 떨릴 때 자신이 그 손을 더 꼭 붙잡아 줄 거라고. 그의 눈이 어두워지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설명해 줄 거라고. 그리고 끝까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함께 할 거라고. 사랑이란 게 꼭 젊고 빛나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어쩌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진실되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이 늦은 사랑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진실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경태 씨에게는 공부밖에 모르는 아들이 있었다. 세상 물정은 잘 모르고 오로지 책과 논문에 파묻혀 사는 듯한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경상도 사나이 특유의 딱딱하고 무뚝뚝한 말투는 물론이고 어릴 적부터 줄곧 1등만 해온 듯한 정제되고 계산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 같았다. 최연소 대학 교수 타이틀에 논문이 어쩌고 저쩌고 늘 바쁘고 중요한 일에 매달려 사는 사람. 그에게 인생은 철저히 논리와 효율로 이루어진 복잡한 수식 같았다. 그런 그가 아버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겠지. 이 나이에 연애라니 체면이 있지 않냐며. 괜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의심하며. 겉으로는 예의를 차렸지만 눈빛 하나로 은옥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은옥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 수 있었다. 아들은 은옥을 따로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 날카로운 선이 숨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로워하시는 건 저희도 잘 압니다. 옆에서 말동무라도 해주시고 서로 좋은 친구로 지내시는 건 저희도 환영입니다. 하지만 결혼 같은 건 너무 앞서 나가지 마셨으면 합니다. 괜히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그 말은 곧 당신은 그저 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일 뿐 우리 가족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선언이었다. 재산 문제든 체면 문제든 아들에게 은옥은 외부인이었다. 은옥은 그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수님, 걱정하시는 일 없을 겁니다. 괜찮았다.
은옥은 처음부터 경태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의 돈도, 그의 명예도, 심지어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이 늙은 남자 김경태 씨와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다. 젊은 날에는 느끼지 못한 따뜻함과 속 깊은 대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위로. 그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옥은 충분히 행복했다. 아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저 외부의 시선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시간이란 건 아무리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해도 사람의 몸 앞에선 무기력해지는 법이다. 경태 씨의 시력은 거의 다 사라졌고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일도 잦아졌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호전될 가망이 없다고 했고 결국 장애 1급 판정을 내렸다. 경태 씨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 내내 그는 침묵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인하고 자존심 강하던 그가 이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괴롭히는 듯했다. 예전에는 혼자서도 척척 모든 일을 해냈고 은옥에게도 기대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신발끈 하나도 혼자 묶지 못하고 물 한 잔도 은옥의 도움 없이는 마시기 힘들어졌다. 그럴 때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눈빛에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날도 은옥은 경태 씨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에게서 장애 1급 판정 진단서와 각종 서류를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들이 와 있었다. 아들은 늘 그렇듯 말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모습이었다. 마치 중요한 면접을 보러 온 사람처럼 냉정하고 딱딱한 얼굴이었다. 경태 씨는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그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은옥은 조심스럽게 차를 내와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어색하고 차가운 기운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은옥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은옥은 멍해졌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낯설면서도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먹먹함으로 다가왔다. 귀를 의심하며 그의 아들을 바라봤다. 예? 장애 1급 판정받으신 거 방금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정성껏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 그의 목소리에는 인정과 함께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돈을 노리는 속물이라 여겼을 자신을 향한 깊은 후회와 반성이 느껴졌다. 은옥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목이 메어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만 조심스레 끄덕였다. 그 짧은 어머니 한마디가 지난 2년의 모든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아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홀로 감내해야 했던 모든 순간을 보상해주는 듯했다. 나는 뭘 바라지도 않았고 그의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쓴 적도 없었다. 그저 경태 씨 곁에서 그의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벽을 치던 그 사람이 이제서야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고 자신을 어머니라 불러주었다. 그 순간 은옥은 비로소 이 집에 이 사람 곁에 속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밤이 되자 경태 씨는 침대에 누워 은옥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의 눈은 이미 희미했지만 은옥의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안도감이 느껴졌다. 아들이 자네한테 그렇게 말한 거 들었어? 은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네, 들었어요. 경태 씨. 이젠 자네가 정말 내 사람인 걸 인정한 거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요.
은옥은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결혼식도 없었고 반지도 없었고 심지어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지만 그녀는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장애를 가진 노인을 보살피는 여자로 볼지라도 돈을 노리는 사람이라 수군거릴지라도 은옥에게는 이 사람이 세상의 전부였다. 은옥은 경태 씨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살포시 입을 맞췄다. 그의 피부는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교수님도 이제 저를 가족으로 봐주시겠죠? 경태 씨는 여전히 은옥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준다. 비록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사랑을 확인한다. 은옥이 끓인 된장국엔 매번 이런 맛은 처음이오 하며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웃는다. 밤이면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나지막히 고맙소. 옥순씨라고 속삭인다. 그 사랑이 은옥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단단한 위로가 된다. 은옥은 오늘도 경태 씨의 손을 잡고 아파트 앞 산책길을 걷는다. 비록 그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은옥이 그의 눈이 되어 풍경을 설명해주고 발밑의 돌부리를 알려주며 함께 걷는다. 그는 은옥의 목소리와 손길에 의지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은옥은 그의 체온과 숨결을 느끼며 힘을 얻는다. 이 늦은 사랑은 어쩌면 은옥이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계절인지도 모른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만나 서로에게 기적 같은 위로가 되어준 이야기. 황혼역에 찾아온 사랑은 젊은 날의 불꽃 같은 사랑과는 또 달랐다. 잔잔하지만 깊고 불안하지만 단단하며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피워내는 그런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는 약속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걷고 있다. 비록 느리고 힘든 발걸음일지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